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하계 2동, 중계 2, 3동, 상계 6, 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제9대 노원구의회와 민선 8기 오승록 구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동의 제약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여전히 그 상흔이 정말 깊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지갑은 얇아지니 소비가 위축되고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민생 현장에서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요즘이라고들 말하십니다. 나라 밖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와 강제징용 문제,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심화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등 보호주의 무역의 강화,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희망적인 뉴스보다는 굳긴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정당 간의 갈등과 견해 차이는 쉽게 좁혀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일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가 혼란할수록 지방정부와 의회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김소라 의원께서 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민선 8기 구정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주요 민생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우리 노원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승록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청장님, 지난 구정질문 때 뵙고 이제 벌써 1년 지났습니다. 청장님의 민선 8기 출범 1년이고요. 오승록 구정 총 5년입니다. 실은 청장님께서 구정 운영 성과 혹은 부족했던 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설명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난 1년간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청장님께서 생각하기에 다소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찌됐든 노원의 미래를 또 준비해야 되고요. 또 노원의 현재 살면서 주민들이 또 어떤 삶의 편리함,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투트랙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원의 미래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의 이제 가장 큰 미래 준비는 재건축이라고 보는데요.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돼서 많은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에 물꼬가 좀 트이게 된 거, 그리고 비용까지 지원하는 조례까지 통과시켜서 좀 급물살을 탈게 된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현대산업개발의 그 어떤 사고 때문에 조금 정체돼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 새롭게 다시 속도를 내고 있고, 백사마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고개 쪽 뉴타운 개발도 조금 시간차는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가는 이런 또 성과도 있었는데요.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이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부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기지는 조금 이제 예정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쭉 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면허시험장 이전은 계속 답보 상태에 있고, 특히나 이제 의정부시에서 새롭게 시장이 선출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게 그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장님, 그럼 민선 8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구정 슬로건에서 나타나 있는데 기존의 교육도시, 힐링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를 표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문화인가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데 청장님께서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노원 구민이 50만인데요. 실제로 복지도시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노원을. 근데 제가 이제 복지도시라고 해서 복지 예산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6천억 정도, 60% 정도 이제 복지 예산을 쓰는데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헤아려 봤더니 한 8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받으시는 분, 어르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 따져봤더니 8만 4천 명쯤 된단 말이죠. 50만 중에.
어찌 보면 이 8만 4천 명 전체 20%가 채 안 됩니다. 20%가 안 되는 주민들한테 예산이 6천억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머지 80%의 주민들은 나도 세금을 내는데 뭘 구청 뭘 해주나 나한테 이런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실제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아무리 늘려도 20%의 주민들한테만 집중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80%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거는 저는 그거를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문화 정책을 공세적으로 펼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제 능력으로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도시를 천명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도 전 세대를 아우르지는 않습니다. 딱 학년기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딱 교육적인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아쉽게도. 그러니까 교육도 어떤 학년기의 학생들한테 집중되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으로도 전 세대를 아우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미래도시라든가 교통 같은 경우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의제이긴 한데 이건 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도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워낙에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서울시 도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당장 구 차원에서 주민들 80%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자연과 문화라고 이제 봤던 것이고요. 지난 4년 그러니까 민선 7기 때는 아시다시피 자연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실제로 농 곳곳에 이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을 많이 좀 만들었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이제 그건 얼추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이제 거기에 좀 문화를 좀 입혔으면 좋겠다. 문화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아이템이고 또 실제로 4년 전에 우리 노원구 조사를 해봤을 때 문화지수가 25개구 중에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생활도 많이 안 하시고 또 문화가 주는 그 강력한 파워랄까요? 어떤 주민들의 활력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나서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맡기기에는 아직 너무 좀 일천한 상황이어서 그쪽으로 좀 드라이버를 걸어야 되겠다 해서 문화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얼추 1년 동안 그 어느 해보다도 하여튼 문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공세적으로 펼쳤고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조금 어리둥절해 하시면서 굉장히 또 이게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문화도시인가? 조금씩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런 대로 뭐 이렇게 좀 괜찮다, 재밌다 뭐 이런 도시가 옛날에 별로 놀 게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재미있는 도시로 가는 거 아닌가?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음악회도 구석구석 거점별로 많이 했으면 좋겠고, 뭐 전시도 좀 질 높은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아파트 안에까지도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고 계셨어요. 아직은 조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요. 조금 더 2, 3년 지나면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이제 민생 정책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즉각 소상공인 지원팀 구성을 지시하신 것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본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친 게 이제 반년 정도 됐죠. 그 청장이 현장에서 접하는 반응들이 좀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 소상공인들도 만나시고 정책 대상자들도 만나실 거고요.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팀 출범한 이후로. 아니 아직은 소상공인들을 본격적으로 접촉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2만 명이 넘을 제가 기억으로는 2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업종도 다양하고 또 규모도 또 워낙에 뭐 혼자 하시는 분들부터 뭐 몇십 명이 하는 것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뭐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 만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올해 9월까지 이제 조사를 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꼼꼼하게 좀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 어떤 매출 규모라든가 또 일하시면서 불편했던 거 그리고 뭘 좀 도와줘야 될지 물론 국가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서울시가 도와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제 구에서 도와야 될 부분들을 먼저 현황 파악이 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맞춤형으로 이제 정책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차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올해 난방비 인상 때문에 한파 지원비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소상공인들한테도 이제 10만 원씩 지원하는 이 문제를 신청을 받고 막 검증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예산이라기보다는 인력 투입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그 일 하는데 특히나 이 동북 4구 중에서도 저희 소상공인 쪽이 신청한 분들이 한 6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6천 명을 옛날에 기초생활 복지 쪽은 워낙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냥 계좌번호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냥 뭘 국가에서 뭘 새롭게 예산 지원을 하면 바로바로 해가지고 쉽게 끝나는데 소상공인은 그동안에 그 쌓아놓은 축적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입력하고 그거 검증하고 하는데도 소상공인 팀이 아마 거기에 지금 상반기 내내 그냥 뭐 몰입해가지고 다른 일을 거의 못할 정도로 지금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마침 박영환 의원님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 팀을 안 만들어놨으면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일자리 경제과 전체가 아마 마비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일단은 그 일을 좀 뭐 어찌됐든 무사히 잘 마쳤고요. 이제 좀 실태조사다운 실태조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맞춤형으로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막 불쑥불쑥 들어오는 민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할 순위를 정해서 올해는 어디 먼저 내년에는 또 예산 어디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좀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입안한 사람으로서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먼저 이제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서 기대와 요청을 받으면서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세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장에서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현장의 요구와 니즈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좀 할 수 있는 전문성들을 좀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저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바와 같이 매출 증대 방안 같은 거나 경영 컨설팅, 세무 노무 상담, 임대차 갈등 대응 방안, 불공정 거래 피해, 부채 및 채무 상담과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장님께 다시금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립을 목표로 그와 앞선 단계에서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하고 좀 활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청장님 답변이 좀 명확하고 합리적입니다. 분명히 이제 정책 수요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센터 설립이 자칫 이제 개점 휴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 업무를 진행하고 저도 정책을 살펴보니 반대로 이제 실태 조사를 잘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해석을 하고 맞춤형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곁에서 좀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자면 또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센터 설립 여부와 별개로 그 이전에 이제 관내에 이 엄밀한 실태 조사를 두고 그 결과를 두고 맞춤형 정책을 함께 설계할 전문가들을 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도 좋고 소상공인 정책관 이런 직함도 뭐 좋겠습니다만 몇 명이라도 전문가들을 먼저 좀 저희가 구해 모셔오고 이들과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해 나가면서 추후에 이제 실태 조사를 분석하면서 이제 센터 설립 여부부터 이제 규모와 역할을 좀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충분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어쩌면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도 있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아카데미 같은 거를 열어서
거기서 그 회계라든가 재무라든가 뭐 그다음에 무슨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하나하나 분야가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재무, 뭐 회계,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무슨 불공정 거래 이런 게 아마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제 뭐 강의를 해서 뭐 아카데미 뭐 1기부터 지금 꽤 많은 기술을 배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류의 교육적인 그런 게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연합회에서 하는 이 홍보력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저희 이제 홍보력이 아무래도 이제 거기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홍보도 하고 이런 거 참여도 시키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영역 조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구청에 문자라든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동의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그 어떤 소통 체계를 좀 만들어 놓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면서 자꾸 홍보해주고 또 이렇게 와서 듣고 또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것들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센터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센터에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던 이제 중구라든가 송파구 사례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아니면 소상공인 뭐 전문가들 워낙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 들어서 이걸 뭐 직영을 해야 될지 뭐 민간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은 뭐 판단이 안 씁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전담하는 그러니까 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계속 거기만 조언해주고 뭐 정보라도 제공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 우리 노원구청 내에 이제 어찌됐든 그걸 전담할 수 있는 또 조직을 또 키워야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실태 조사에서 이제 좀 요구들을 좀 한번 분석하고 하는데 그 분석하는데 전문가들 좀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로 보면은 노동 일자리는 노동복지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을 하고 그래서 그 한 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같은 것이 있어서 양날개로 민생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사항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실태 조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청장님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른 구하고 좀 다르게 1차로 이제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매년 조사한 걸 보면 예를 들면 업종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소상공인의 가장 많은 업종은 교육업입니다. 맞습니다. 교육업이라는 거는 학원이라든가 그냥 개인 이렇게 강사예요, 강사. 그러니까 이분들 따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식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다른 업종이죠. 근데 이제 이 업종에 맞게 다 요구하는 게 또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이 뭐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업종을 다양하게 다 나열해 놓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곳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업종에 따라서 따로따로 좀 지원하는 요구하는 것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분류할 때 15유형으로 분류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만나보면 요구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 이동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장애의 특성에 맞는 요구하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 또 아마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그걸 놓고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업종별로 뭘 어디에 먼저 집중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그 미국의 보스턴 출장 가셔서 그 재미 한인 바이오기업 협회 카빅 같이 방문하고 MOU도 체결하셨죠. 저희도 이제 공무 출장을 가서 조언을 구했는데 여기 이제 김정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요 조언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뚝심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재 활용의 극대화인데요. 보스턴이 워낙 이제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MIT와 같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대학들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아주 필수적인 협업을 하지 않고는 아예 이제 요새는 이제 창업조차 쉽지 않은 그런 인프라였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과 인재가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가보셨던 랩 센트럴
이런 이제 집적 공간 같은 거를 공유 오피스의 집 같은 형태죠. 집적 공간 같은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하버드와 MIT를 가보니까 참 제가 이상적으로 그리던 캠퍼스 타운의 모습이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강의실과 연구동, 교내, 창업기업, 사무실, 도서관 등이 한데 어우러져서 캠퍼스 타운이 말 그대로 이제 대학이 곧 도시인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이 단순히 이제 학문의 전당이 아니고 일자리의 요람이자 이제 도시의 경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경제와 산업을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규모 사업,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는 물론 이제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깊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그 의지 또한 충분히 확고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뜻이 집행부에서는 조금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벤처 스타트업 육성과 같은 미래 일자리 사업이 전담팀을 두고 창업 인큐베이팅 전문가들과 함께 대학 등 주요 자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마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1년간 집행부의 성과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의회에서 벤처기업 육성, 기업 투자 지원, 청년 창업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를 시킨 바 있고요. 그런데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뭘까를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청년 가계를 일부 증가시킨 것 외에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번 회기에 제가 대표 발의했던 산학연 협력 촉진 조례를 어느 부서가 맡은 것일지를 두고 2달 정도 결론을 못 내리다가 미래도시과가 임시방편으로 일단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과연 이 조례가 제대로 굴러갈까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반면에 관악구 사례를 좀 계속 거듭 강조드리는데 같은 캠퍼스 타운 예산으로 관악 S밸리라는 이제 스타트업 집적 시설을 서울대와 조성을 해서 오늘날 100개가 넘는 기업에 1000명에 가까운 종사자가 일하는 벤처기업 단지로 성장시킨 거 아마 청장님도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지금까지 그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이제 순환근무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서 거의 기업 유치 전문가가 다 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기업을 키우고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경험을 쌓지를 못한다면 설령 이제 향후 창동 차량 기지 개발을 하고 우리가 대규모 기업 유치 전에 뛰어들 때 과연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 무려 7개 대학을 두면서도 그 역량과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제 결론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접한 그 도봉구 창동 아우르네 그리고 이제 시드큐브 창동 이런 시설들이 이제 점차 오픈을 하고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전부 뺏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노원구와 완전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는 노원의 청년 사업가도 노원에서 창업을 했는데 최근에 창동 아우르네로 옮겨갔는데요. 참으로 아까운 일이죠. 청장님 그 벤처기업 육성과 관악 협력 전담팀을 만들고요. 그 아까 소상공인과 유사하게 전문가 자문 그룹을 구성을 해서 노원구의 벤처기업 육성 전략 수립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무엇보다 이제 청장님께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좀 집행부에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령 제 생각에는 임기 내에 청년 가게를 포함해서 우리의 창업 프로그램으로 노원구의 벤처기업 100개 정도는 키우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런 방향 제시 그리고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바이오 단지 그 보스턴의 사례도 이제 의원님들 다 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와 이제 이 벤처 창업 단지 만드는 부분은 약간 좀 결이 좀 다를 겁니다. 이제 보스턴도 하버드와 MIT가 갑자기 생겨난 대학이 아니고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한 200년 됐죠. 예. 근데 바이오 단지로 성장한 건 최근 5, 6년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그 전에는 바이오 단지로 성장을 못했을까? 그 유명한 MGH 매사추세츠 병원이 세계 최고의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고 하버드 의대도 있고 MIT도 있고 그런데 왜 이제서야 바이오 단지가 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래는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앞서 나가다가 뭐 요즘 뭐 뉴욕 뉴저지 쪽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왔다가 지금 이제 보스턴이
세계 1위가 됐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그게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제서야 바이오 단지로 성장했는가는 저는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주정부 주지사였던 그분이 2008년 9년부터 이제 10년간 1,000억씩 투자해가지고 1조 원을 투자한 이제 그 자금, 그 지원, 그게 이제 그 씨앗이라 그럴까요? 그 의지가 저는 보스턴을 세계 최고의 바이오 단지로 끌어올렸다고 그렇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업도 연결하고 여러 가지 벤처 투자자까지도 이렇게 막 몰려올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연결하는 역할을 행정에서 했다는 거죠. 그걸 안 했으면은 지금도 보스턴은 바이오 단지로 아마 성장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세계 최고의 대학만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병원만 보유하고 있는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연결했던 거는 행정기관의 어찌됐든 그 리더의 어떤 해안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단지가 이거는 뭐 나중에 당연히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걸 끌어가야 되겠지만 처음에 마중물 역할이나 이걸 할 때는 결국은 정부나 서울시나 노원구가 이 그림을 그려주고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이건 쉽지 않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궤도 오를 때는 행정이 뒤로 빠져도 되겠지만 지금은 행정이 좀 안간힘을 써서라도 좀 처음에는 좀 방향을 좀 잡아주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만 바이오 단지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바이오 부분은 뭐 갈수록 더 중요도가 심해지고요. 현 정부에서도 현 대통령께서도 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고 미국 그 방문길에 결국은 좀 보스턴까지 가서 실제로 뭐 거기 바이오 단지를 다 둘러보고 그렇게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우리 이 바이오 단지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뭐 구청장 혼자서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 뭐 교육부, 과학기술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한두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창동 차량기지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노원구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주민분들이 한 70%가 바이오 단지 조성에 찬성하시고 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누구보다 가장 절박한 주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뭐 이 부분은 해야 된다, 흔들림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이 의정부 면허시험장 이전이 조금 무산되는 분위기를 타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살짝 이렇게 이야기가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 옛날에 뭐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뭐 이제 예를 들면 대형 쇼핑몰을 뭐 유치를 한다거나 요즘은 문화 쪽 무슨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도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데 아마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그렇게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우리 주민들의 의지와는 별 관계가 없는 굉장히 이걸 어떤 근거 있고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아마 강력한 우리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단지 이 부분을 어떻게든 여러 가지 뭐 쉬운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벤처 단지 이제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악구는 서울대학이 있고 뭐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우리도 대학이 7개는 있는데 뭐 과기대, 광운대, 서울여대 있는데 공릉동이라는 쪽에 청년들이 많이 사는데 여전히 노원구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자기 대학 졸업하는 거에만 관심 있고 뭐 거기서 뭐 하면은 좀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해서 물론 노원구에 그런 게 기반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80%가 베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단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복잡한 이야기 다 이렇게 걷어내고 창동 아우르네 서울시에서 저거 수백억 투자해서 아우르네 만들었거든요. 창동 큐브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가 해주면 좋겠으나 서울시 언제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쪽을 하고 이쪽은 뭐 다른 용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정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를 그런 창업 벤처 공간 조성을 위해서 투자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연 문화 이런 쪽으로 많이 해오고 복지 쪽 수요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조금조그맣게 만들어가면 되지도 않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공릉동의 그 법조타운. 옛날 법조타운 네. 같은 경우를 저는 차라리 그렇게 여기 창동 아우르네처럼 서울시가 기왕에 용역을 해서 주민 편의 공간으로 다시 다시 용도로 바꾸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좀 왕창 집중해서 그쪽이 딱 거점이죠. 좋은 공간입니다. 거기가 워낙에 청년 인구도 많이 살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위치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크게 한번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구가 이걸 완전히 이제 투자하기에는 좀 머뭇거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보통 예산도 아니고 하나 조그맣게 시작해서 하면 되지 않냐. 그거는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의 제약도 좀 있고요. 그래서 공릉동 일대를 만들어 보려고 그 공간을 막 사들이기 위해서 접촉을 해보고 하는데 구청에서 산다 그러면 자꾸 가격을 높이 부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참 여의치가 않고 우리 구청 땅이 있으면 좋겠는데 겨우 노문화원 쪽에 하나 좀 있어서 거기를 좀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정도의 구상은 했지 막 이렇게 창업센터를 크게 좀 해서 한번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이제 공릉동에 청년 창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땅은 부지는 저희가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작습니다. 뭐 해봤자 4층, 5층짜리 뭐 그런 거여서 근데 그거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의원님의 성에 안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상하시는 그거를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그냥 뭐랄까요 거의 간의 기별도 안 간다 그럴까? 우리 청년 창업 단지를 만들기야. 그리고 기반 인프라 자체가 그렇게 만들기에는 워낙에 노원구가 그런 청년 창업을 할 만한 무슨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로같이 이렇게 막 디지털 단지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완전히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내야 되고 그렇다고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 과연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까? 이런 거에 대한 솔직히 또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지식산업센터를 좀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계속 고민하던 좀 그냥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구청장이 확신이 서지 않으니 이 일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겠죠. 확신을 가지고 막 드라이브를 걸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 한계일 수도 있고요. 의회에서 조금 더 같이 많은 분들 뭐 우리 언론인들도 계시고 또 우리 리더들하고도 좀 고민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을 막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해내야 되잖아요. 또 예산을 또 허투루 써서도 안 되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그 정도면 그렇게 하면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숙성시켜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 집행부 힘으로는 그 정도 역량이 안 되는 건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싶다 딱 가자 이렇게 이게 맞다 이거를 조금 완성시켜가는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제가 과기대를 갔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 제가 그냥 이래저래 갔던 행사 때나 이랬던 과기대 모습이 아니고 창업지원센터를 좀 번듯하게 정말 지원했더니 어느새인가 입주 기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더니 또 외부에서 또 성과를 거두신 또 창업지원센터장님을 모셔오고 그 관련된 좀 전문가를 모셔오고 제 생각보다는 좀 스케일을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만한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고 그런 센터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구하고 어떻게 손잡아서 본인들이 갈 거냐 하다못해 뭐 과기대는 이제 국유재산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그 여유 공간에 구와 재정하고 자기네들 재정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공간을 더
확보를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데 좀 굉장히 유의미한 좀 토론들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제 그런 전략 수립에 관한 토론회 같은 것도 좀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릉동 그 법원 부지 이걸 기왕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물론 언론 지상을 보면은 창업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방향은 잘 잡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일단은 좀 저희도 의견을 좀 강력하게 좀 내서 그런 의견이 좀 반영이 돼서 저는 거기가 굉장히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청년 창업의 전진 기지로 규모 있게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막 창동처럼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대학에 있는 이제 예를 들면 광운대와 과기대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캠퍼스 타운 사업하면서 구 예산도 쏠쏠하게 이렇게 매년 막 한 5천만 원씩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투자가 됐고 예를 들면 광운대 같은 경우는 비타민 센터라든가 이런 게 창업 공간이 한 3개, 4개 거기는 심지어 기숙사까지도 개조해가지고 막 창업센터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인덕대학교도 광운대역 앞에 옛날에 우리 그 영어마을 쓰던 곳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고 뭐 과기대는 뭐 관내 아니 교내에 워낙에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공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역하고는 잘 이렇게 뭐랄까요 연결이 잘 안 되고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도 노원구하고 별로 할 생각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보면 또 거기에 과기대 출신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공모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워낙에 조건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기를 어떻게 저게 노원구민들이 들어가 본들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노원구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 하는 것도 우리는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되게 좋으신 생각이니까 빈 공간에 그러면 노원구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투자해서 거기를 이제 노원구민들 창업하는 청년들한테 먼저 우선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긴 했는데요. 그 또한 이제 좀 그런 쪽에 전문적인 사람을 뭐 영입을 하든가 또 새로운 팀을 만들 때 그런 팀장이나 이런 전문가가 좀 와서 그런 걸 좀 이렇게 같이 좀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민선 8기 성과 중에 하나로 그 탄소 중립 추진단. 제가 이 이슈는 뭐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우리 농구에서 이제 조례에 따라서 2030년까지 2018년도에 온실가스 배출했던 물량의 40% 이상을 감축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자치구에서 뭐 이름은 조금 바꿔서 뭐 기후 위기 대응 기금 뭐 이런 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기금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자체 재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불법 광고물 이런 게 수입 같은. 예, 그 수입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도로 정비 뭐 이런 쪽으로 쓰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탄소 중립 그 기후 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제 결국 예산으로 일반 회계에서 이렇게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일정하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실천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 그냥 뭐 탄소 중립 추진단의 예산보다는 뭐 예산 워낙에 거기는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실천할 때 이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걸 위해서는 그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기금 안에서 또 이자 수입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걸로 특화해서 그러니까 이 돈은 딱 기후 변화 재난에 대한 이런 걸로 가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좀 여러 가지 그 실천하겠다는 일들이 좀 탄력이 붙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원이 하드웨어면 이제 행정이 소프트웨어, 근데 이제 집행부 전반에 걸쳐서 이제 사업을 하면 있어도 이제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 저감을 좀 의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개최한 탄소 중립의 날 행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기간에 수제맥주 축제에서 많은 구민들이 찾아주셨는데 차라리 행사나 캠페인을 좀 통합해서 더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반면에 좀 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서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할 때 먼저 선제적으로 탄소 중립 추진단 같은 데다가 우리는 이렇게 일회용품 줄이기를 이 행사에서 실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기획을 수립했던 사례, 이런 게 좀 행정 전반에 자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나아가서는 탄소 인지 예산제라는 거를 또 편성을 해서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의 인식을 좀 증진하는 그런 수단으로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기 전장님께서 좀 인식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탄소 중립 한마당, 뭐 사회적 경제 한마당, 한마당 많이 합니다. 우리가 평생학습 한마당, 뭐 북 페스티벌, 뭐 직거래 장터도 있고요. 그다음 일자리 박람회, 이게 중계군림공원이나 이제 등남공원에서 하는 사업 일들인데요. 계속 좀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좋은 아이템인데 컨텐츠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확 몰려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관련 부서와 인근에 이제 영향이 있는 분들이 좀 와서 한다거나 그러면서 뭐 몇천 명 왔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끼리 자족적으로 뭐 행사 잘 됐어요. 뭐 그냥 이걸 매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막 오는 것 같은데 돌려막기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실천 방법, 이런 캠페인 가지고는 도저히 탄소 중립에 탄력이 붙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차 없는 거리를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탈축제하는 공간, 롯데에서 이제 순복음 교회까지 여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한번 제 1회 차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길을 막아보고 그 명분은 지구 살리기, 탄소 중립을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좀 시행을 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는 온통 재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플리마켓이라든가 무슨 체험 부스라든가 벼룩장터, 그다음에 뭐 그냥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제가 어제 이제 그것 때문에 한강 서울시에서 하는 한강 잠수교회 이제 뚜벅뚜벅 축제를 다녀왔는데요. 일요일마다 오후에 이제 그 차를 막습니다. 못 다니게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자원 재활용 관련한 그 상품들만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킹도 당연히 하고 뭐 책도 보고 푸드트럭도 들어오고 그렇게 크게 뭐 행사처럼 해버리면 저희도 부담이니까 길 막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그 벼룩장터 같은 거 굉장히 다녀보면 되게 가족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파는 재미 이런 거를 한 수천 팀 신청 받아가지고 그냥 길만 막아줄 테니까 한번 거기서 한번 파셔봐라.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 쭉 홍보를 하면 그렇게 해야 좀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예. 그래서 중계공원에서 제각각 하는 그런 행사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1년에 봄, 가을에 좀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차 없는 거리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갔다 오고 나서 이번 주도 또 다른 부서들이 다 제가 다녀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필요하면 11월 첫째 주 정도, 토요일 정도는 한번 제 1회 차 없는 거리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관련해서 추경 때 아마 의회에 예산도 조금 지출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도 한번 이참에 같이 좀 고민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좀 규모 있게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게 저는 좀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서로 정책 관련해서는 저출생 위기 대응과 이제 취약계층 자립 지원 관련돼서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합계 출산율 1위 기록한 것이 이제 오늘날 저출생 위기 시대의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제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좀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노원형 육아휴직 지원제도 수립입니다. 요새 이제 지자체가 앞다투어서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지원금 상향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도 접해 보셨을 건데요. 뭐 둘째면 얼마, 셋째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최근에 다섯둥이 아빠로 잘 알려진 개그맨 정성호 씨의 말이 화제인데 많이 갖는다고 아이를 무작정 낳는 게 아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출근하라고 눈치 보이고 결혼한다고 곧 그만두는 분위기면 누가 아이를 갖겠냐라고 반문이면서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결국 이제 아이를 키울 환경,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는 울림이었는데 스웨덴과 노르웨이 북유럽의 아버지 할당제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그 나라에서는 아이당 부부 합산 480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부부가 각자 최소 90일은 각자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출산을 하더라도 남편이 90일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인 겁니다. 이걸 하기 전까지 노르웨이는 아버지 육아휴직률이 4% 미만이었는데 시행 이후 현재 육아휴직 조건에 들어오는 아버지의 90%가 휴직을 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뒤늦게 남성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서 2014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면 좀 더 임금 보정 기간을 더 길게 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처음에 4%대였던 육아휴직 참여율이 재작년에 26%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이 노원형 육아휴직 제도는 이 아버지 할당제를 강화해서 육아휴직 남성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는 건데, 예컨대 이제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 이상 부여를 할 때 해당 육아휴직 지원금을 주고 앞선 이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받고 있다면 조금 더 여기다가 구비를 좀 투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사업자의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하거나 우리 구 사업에 입찰 우선을 하거나 대체 인력 채용할 때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노원구에 살면서 그 속한 회사나 사업장도 노원구에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면 이제 수요도 일단은 이제 예컨대 프로토타입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자체의 새로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에 관한 건데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의 희망 자립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 아파트 주민 중에 쫓겨날까봐 일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일정 소득 기준이 넘으면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예컨대 1인 가구는 234만 원, 2인 가구는 300만 원, 3인 가구는 335만 원. 즉 최저임금으로 부부 2인 가구가 주 5일 동안 40시간의 정규직 노동을 하면 입주 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건데, 그 때문에 이제 노동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하시기보다는 주거 안정성을 택하는 주민들이 많은 게 현실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원형 희망 자립 제도라는 거를 제가 이제 네이밍을 붙여서 해봤는데, 임대 아파트 거주민 중에 근로소득 향상으로 인한 주거급여 상실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구청이 대출 보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리에 이제 일반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이제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일종의 주거 안정 정책을 좀 더 도와줘서 쉽게 말하면 임대 아파트로 졸업하는 형태의 정책인 겁니다. 예컨대 아이가 있는 3인 가구가 영구 임대 아파트 거주하다가 부부 모두 이제 정규직 일자리를 얻어서 입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구청에서 신용보증재단이나 구금고 같은 이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일정 규모의 일반 주택에 들어갈 때 전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이런 개념을 한번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소위 이제 노동과 자산 형성 의욕 고취를 해서 임대 아파트를 졸업하는 개념. 고령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은 다소 이제 제한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신체가 건강하고 노동 능력이 충분한 가정 같은 경우는 한번 시도해볼 법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아이디어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조금 거칠게 좀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이런 관련된 뭐 조례도 저희도 연구를 좀 한번 해보고 다른 이제 사례를 아직 제가 못 찾아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워낙에 뭐 다른 데서 해본 적은 없고 이제 저희도 뭐 노원형이나 이런 걸 한 개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로 좀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제 있죠. 만약에 저희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 자금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개인 대출은 해본 적이 없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돈을 이제 못 받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걸 누가 중간에서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만 마련된다면 뭐 그런 것도 한번 말씀대로 결국 주거를 잃을까봐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하신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 전체적인 문제죠. 이게 그건 늘 문제제기가 됩니다만은 여전히 해결을 못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거 안정을 주는 게 낫다라는 이제 국가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계속 문제 제기가 돼도 개선되지 않지 않았겠나 싶긴 한데 이제 그런 고민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서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의도, 그러니까 자립해서 나갔을 때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하는 게 노원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시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육아 이 부분도 예, 그것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뭐 아마 내년 또 1월쯤 되면 또 합계 출산율 또 발표가 날 텐데 지금 그러니까 매월 출산율이 나오거든요. 내년에 또 떨어집니다. 지금 이 상태. 작년에 얼마 0.78이었나? 그러니까 서울은 0.59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0.59에서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연초마다 아마 계속 국가가 아마 온 나라가 들썩일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이걸 다 누구나도 이제 공감을 하고 제가 구정질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19개 동의 출산율을 분석해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상계팔동이 출산율이 가장 높을까? 거기는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지금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하루에 한 명씩 태어나고 있습니다. 상계팔동은. 그러니까 한 300명이 넘는다는 거죠. 1년 출산 인구가. 근데 꼴찌는 중계 일동입니다. 중계 일동은 일주일에 한 명 요즘 한 열흘에 한 명 태어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교육하러 이제 얘를 낳아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쯤 되면 이제 이사를 와서 주로 이제 거기 학원가에서 교육을 시키고 졸업하면 대학 보내면 이제 또 이사 가버리고 다시 또 그 빈자리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줄어들질 않습니다. 중계일동. 그러니까 거기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상계 3, 4동이나 상계 5동, 월계 2동 또 출산율이 낮습니다. 대신 거기는 어르신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계 8동이 당연히 1등인 거는 공무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제 그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애를 낳아 키울 자신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노원구에서도 대충 답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소득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 생애 주기별로 0세에서 태어났을 때 예를 들면 산모들한테 어떻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또 있는데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저학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이게 단계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출산 정책, 그게 뭐 결국 출산 정책하고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돌봄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이제 짜야 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정부나 구청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세밀하게 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한 4, 5년 전부터 뭐 아이유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육아방이라든가 물론 어린이집에 이제 그 선생님과 학생 비율을 아동 비율을 좀 줄이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이 편한 택시라든가 뭐 그다음에 아동 식당 뭐 다양하게 이제 해오고는 있는데요. 그걸로도 뭐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서울에서 출산을 1위 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고 그래봤자 도찐 개찐입니다. 민망한 일이 뭐 서울이 0.59보다 높은 0.71인가 이제 그럴 겁니다. 서울의 1위가 0.71이 결국 1.0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아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출산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나라여서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노르웨이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조금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육아장려 이제 육아휴직 장려금을 이제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하는데 이제 이게 5대5 매칭이어서 우리 구청도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을 반영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1억 5천에서 6개월은 60만 원, 뭐 12개월이면 120만 원 이렇게 1인당 그렇게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올 하반기 9월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혹시 노원형으로 좀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번에 결산을 좀 하면서 두 가지 간단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장님 집무실에 재정 현황판을 하나 설치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남는 돈이 계속 좀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애초에 그러면 예산을 잘 편성하지 그랬냐 이게 이제 결산검사이겸서의 핵심 내용인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좀 더 유연하게 재정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진행을 하다가 뭔가 매듭을 못 지을 것 같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좀 과감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걸 보려면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현황을 좀 실시간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 집무실에는 그런 정도의 어떤 현황판 같은 게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제도들을 좀 재정들을 유연하게 집행하는 그런 행정 문화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듭 말씀 강조를 드리는 이제 사후 관리 제도가 이제 지난 1년 지났습니다만 아직 좀 본격화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손이 좀 많이 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정 모니터링단과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단을 많이 출범을 시켰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일부 사업들을 좀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금융들과 함께 해당 사업들의 성과를 좀 점검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이제 그 예산 특히 불용 예산들이 이제 뭐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게 좀 심하냐 좀 덜 심하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님 말씀처럼 수요 예측을 잘 못해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 매칭 예산을 조금 국가에서도 좀 확정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대략 이렇게 이쯤 작년과 비교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해놓고 막상 이제 적게 내려와서 우리도 좀 예산이 남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 이제 그 사실은 분이 재판을 걸어가지고 우리 구청이 이제 져가지고 이제 졌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막 15억짜리 막 이런 예산들이 불용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건이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고 뭐 포상금을 막 걸었는데 실제로 포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와가지고 뭐 포상금이 그대로 남아버린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요. 제가 이제 부서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불용으로 남은 예산 중 거는 내년에 할 때 반영하지 말자. 웬만하면 과감하게 혹시 반영 안 했다가 나중에 수요가 생기면 그때 추경으로 하냐 하는 있더라도 과감하게 이렇게 좀 걷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계속 해오던 혹시나 불안한 거죠. 이제 이거 해놨는데 마침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 못한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또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남더라도 안 쓰더라도 편성은 해쳐라는 그런 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결산하시면서 과감하게 좀 지적을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저도 이제 막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불용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좀 걷어내고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추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 돈이 다른 데로 더 잘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성과 관리나 재정 현황편 제 방에는 또 스마트 비전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바로 좀 만들어서
계속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쭉쭉 이렇게 점검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잘 안 되거나 서울시 뭐 심의가 잘 통과가 안 돼가지고 미뤄지거나 이런 또 조금 불가피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총장님 저기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일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년간 힘들지만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이번 오성록 구청장과의 대담을 통해서 우리 동네가 한층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저 또한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국궁진체 사이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하고 죽어서야 그친다 라는 제갈공명의 저 유명한 출사표 속의 다짐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